안녕하세요. 결혼식장 예약까지 했었는데 저번 주 환불받고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 타이틀도 이젠 내려놓게 되었네요. 저는 한 달 전에 식장을 취소하기 전 2달 전만 해도 정말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애군들이 지나친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상실감이 큰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만큼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3년 만났어요. 그래도 3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사람은 결국 아니었나 봅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나아갈 미래를 계획하던 때가 정말 즐거웠고 제가 받는 유일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3년 세월 한순간에 날아갈지 몰랐네요. 행복감이 큰 만큼 실망감은 더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지금부터 불과 지난달까지 있었던 저의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예비 신랑은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해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라는 인식 때문인지 양가 어른들은 저희의 관계를 알고 적극 환영했어요. 결혼을 할 사이에서 한쪽 집안만 자주 찾아뵙는 건 결혼하고 나서 꽤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동네면 그런 문제로 부딪힐 확률이 좀 줄잖아요. 저희는 양가 어른을 나란히 같이 챙길 수 있다는 것에 서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예비 신랑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예비 신랑은 4살 차이가 났던 거죠. 궁합 따위 안 봐도 된다는 4살 차이라는 것처럼 저와 예비 신랑은 남들 눈에도 찰떡 궁합으로 비춰졌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 중 누구 하나 과분한 사람이 없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연애만 할 인연과 결혼까지 갈 만한 인연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예비 신랑 만나고 정말 많이 실감했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기 전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자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난을 피워놨으면 친정 부모님이 예비 신랑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외동이라서 제게 아낌없이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형제 자매 없는 제가 외로울까봐 흔쾌히 친구가 되어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엄한 곳에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도 부모님 속 안 상하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예비 신랑은 집이 아닌 격식 있는 자리를 예약해 같이 외식을 하며 첫 대면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에 아주 만족한 평판을 남겨줬어요. 특히 아빠가 말하기를 예비 신랑이 지적이고 나이보다 성숙해서 지도자처럼 가정을 잘 이끌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원래 가족 아닌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편인데 그날 외식 자리에서 예비 신랑을 보고는 자리를 뜨실 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한테 친정아빠가 까다로운 편이니 잘 보여야 된다고 조언을 줬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더 애썼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예비 신랑이 우리 부모님께 보였던 모범을 본받아서 예비 시부모에게 애교 있게 잘 모셨고 시부모는 저희의 관계를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저더러 자기 아들이 워낙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저처럼 톡톡 튀고 분위기 풀어주는 여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했어요. 이 정도의 칭찬을 들었으면 저는 예비 시부모에게 점수를 톡톡히 따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양가 어른들에게 첫인사를 나눈 후부터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미 서로의 집안을 가족처럼 챙기고 자주 방문하면서 기념일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예비 시댁 같은 경우 제가 선을 긋고 낯을 가리면 오히려 예비 시부모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일 것 같아서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최선의 길을 끌어내 예비 시부모를 반겼어요.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는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참 예뻐라 해주셨죠. 아이고, 사돈집이 부유해서 그런가. 새아가 넌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구나. 우리 아들이 워낙 숫기가 없어서 애정 표현을 잘 못할 텐데. 이렇게 여린 네가 우리 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님,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표현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오빠가 아들로서 어머님 아버님께 든든한 자식이고 싶어서 표현을 숨기는 걸 거예요. 오빠가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 칭찬도 많이 해요. 모르셨죠?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남들은 예비 부부일 때 많이 다투기도 한다는데 저랑 예비 신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저 스스로 남편 될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예비 신랑과 가정을 꾸려 토끼 같은 자식들도 3명 정도는 낳아야겠다고 예비 신랑한테 설레발을 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행복한 단꿈이 결혼식장을 잡고 부동산까지 다 알아본 마당에 깨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 평소처럼 묘한 기류 하나도 없었던 시기에 갑자기 일어난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예비 신랑과 퇴근하던 날이었거든요. 저야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으면 예비 신랑과 자연스럽게 퇴근길을 함께 했기에 평소처럼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갑작스레 시부모와의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희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식사 초대를 했다고 하지 뭡니까? 예전에 미리 언질이 없었던 약속이라서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밥 얻어먹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는 갑작스러운 것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횟집에서 저와 예비 신랑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는데 나중에 예비 시부는 없고 예비 시모만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모 말이 예비 시부는 내일 일찍 나가봐야 돼서 일찍 잔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끼리 맛있게 먹고 오라고 카드를 줬다고 했어요. 예비 시부 못 오는 것 정도야 뭐 크게 신경 쓸 만큼 문제는 아니었기에 그것마저도 그러려니 넘어간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를 단순히 밥 한 끼 먹자는 자리라고 생각해 평소 하던 것처럼 마음 편히 예비 시모를 응대했습니다. 살갑고 또 예의 바르게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예비 시모 먼저 챙기고 예비 신랑을 챙기면서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 거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오빠, 옆에 있는 물통 좀 줘 라고 했는데 그걸 듣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아가, 우리 집은 특히 한 다리 건너 어른 친인척이 많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지난번 명절에 한번 들려서 몇 분이랑은 인사를 나눴잖니? 네, 그럼요. 그렇잖아도 시골리기 전에 정식으로 찾아뵈려고 오빠랑 얘기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니까 한데 모이시기 어렵겠죠? 언제가 좋을까요? 그 전에 내가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네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 앞으로 보는 눈도 많을 거란 뜻이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들 관계도 그만 뚜렷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관계를 뚜렷이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치 못 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이번엔 둘러 말하지 않고 직구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네가 병은이보다 4살이 어리지 않니? 앞으론 병은이한테 존칭을 쓰도록 해라. 오빠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 앞에서도 보기 안 좋을 것 같구나. 뜬금없이 예비 신랑한테 존댓말을 쓰라는 예비 시모의 제안은 저를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반말을 써왔고 예비 시부모도 저와 예비 신랑이 늘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다 봐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존칭을 쓰라뇨? 이미 반말에 익숙해진 사이에서 갑자기 존칭을 쓰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에 덜컥 적응해서 쓰겠습니까? 바로 수긍하기엔 좀 많이 불편해서 당혹감을 표현했더니 옆에서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 원래 좀 그래. 엄마도 아빠한테 존칭 쓰고 다른 친척 어른 집안도 여자 구성원들이 남자들한테 존칭 써. 나이 어린 사람이 연상한테 반말 쓰는 걸 예의 없다고 보시거든. 예비 신랑 설명을 듣는데 정말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마치 둘이 짜고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설령 예비 신랑 집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사실을 그동안 왜 말 안 했는지 배신감까지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만난 지 3년이나 되었고 몇 번을 양가 집안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말은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칭 문제로 결혼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만 존칭 때문에 곤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게 그저 놀라웠어요. 어느 누가 커플 부부 사이에 반말을 하다가 갑자기 존칭을 쓰나요? 왜 그리 불편하게 지내야 되죠? 매일 얼굴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어째 그 말을 듣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신랑과 더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따지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예비 시모가 평소와 다른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제게 존칭 문제로 조언인 척 잔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알던 엄마 같은 예비 시모가 맞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예비 시모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어영부영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차를 타고 자리를 뜰 때까지 저한테 예비 신랑에게 존칭을 쓸 것을 강조하고 떠났어요. 정말 식사 때도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은 그 음식물마저 체할 것 같더군요. 예비 신랑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날 일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오빠, 난 솔직히 어머님 말씀 이해 못하겠어. 어느 누가 커플끼리 존칭을 써. 그리고 여자만 남자한테 존칭 써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예의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좀 성차별 같기도 하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나랑 오빠가 3년 동안 반말로 지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존댓말을 해? 오빠는 안 이상해? 우리 집에선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른이 앞에 앉아서 며느리에 대해 마땅한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런 얼굴로 있어? 이게 우리 집 문화야. 각국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각 집안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불쾌한 티를 낼 필요는 없었잖아. 나도 최대한 표정 관리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우리 관계 진작에 불편하게 봤다고 하시잖아. 오빠 말대로 집 문화가 달라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키면 내 입장에서 곤란한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런 고지식한 제안에 어느 누가 방긋방긋 웃을 수가 있겠어. 고지식?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우리 엄마야. 웬만하면 불편하더라도 그런 솔직한 말은 삼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날 저는 예비 신랑과 3, 4년을 만나오면서 처음으로 대립을 했던 날입니다. 제가 예비 시댁 문화를 이해 못해서 욱하는 바람에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거친 언사가 나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낯설어하는 제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에게 예비 시댁 문화를 강요받았습니다. 그곳 환경을 잘 모르는 제가 그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들도 예상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날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제게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딱 봐도 상당히 감정이 상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를 함부로 말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자기 집 문화를 이상하게 보는 제 입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예비 신랑과 다툼 자체가 처음이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신랑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고 연락도 안 했고 직장에서조차 눈을 안 마주쳤어요. 매일 시그널을 주고받으며 알콩달콩하던 저희 사이가 누가 봐도 멀어진 게 보이니 주변인들까지 우리더러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괜히 직장 내 전체가 눈치를 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신랑과의 서먹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더 서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예비 신랑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한 제가 먼저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언제 화났었냐는 듯 저를 안아주면서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거 알아. 나도 처가에 가면 당연히 처가 문화 따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이해 좀 해줘. 어른들 보는 데서만 존칭 써주면 돼. 둘만 있을 땐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 지금 이렇게 쓰면서 다시 생각하는 건데 제가 당시 예비 신랑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여전히 제 잘못이란 걸 인정 못했지만 제가 수구리는 덕분에 예비 신랑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편하고 안심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그깟 존친 정도야 좀 써주면 어때 싶은 오기까지 생기는 거 있죠.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에 차라리 그 집 문화 따라주고 말자라고 생각하며 한 발 양보해준 셈이었어요. 대신 예비 신랑이 우리 처가에 방문하면 처가식대로 뭐든 맞춰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기분이 상했던 건 사실이었고 예비 시모의 낯선 모습에 당황스러운 것도 맞으나 그런 걸로 결혼을 고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마저 이렇게 서로 맞춰주니 그야말로 천생연분이 맞구나 라고만 봤죠. 저는 평소 친정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많이 하는 딸이라서 이 사실 또한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의 해프닝을 친구에게 풀어놓듯 말을 했죠. 제가 말하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눈에 띄는 반응은 딱히 안 보였습니다. 잠자코 제 얘기를 듣기만 하더니 얘기 끝나자마자 친정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더러 예비 신랑을 그 주 주말에 친정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말한 예비 시댁 이야기 때문에 아빠가 예비 신랑한테 한 소리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나는 괜찮다고 이미 예비 신랑과 합의 보고 얘기 끝난 사실이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려고 그런다며 별말 안 할 테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냥 밥 먹는 것 정도야 원래 그렇게 지냈던 사이기도 하고
한동안 같이 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된 것도 맞으니 친정 부모님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가 방에 들어와 딱 한마디 물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킬 예고였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나라, 안 싸더니 너한테 그 소리 할 때 강서방이 말리긴커녕 같이 부추겼다고 했지? 원래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서 계속 원래라는 말을 강조했었니? 뭐, 그랬지. 오빠는 그런 문화에서 당연하게 컸다고 했어. 어머님이 생소한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보더라고. 근데 그건 서로 얘기해서 오해 풀었어. 결혼하면 조금 걱정되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저와 나눴던 대화들 중 특히 부분만 집요하게 캐물었고 저더러 그 사실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실망한 게 맞냐고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빠는 제게 뭐 따로 조언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제 대답만 듣고 잘 자라고 인사한 뒤 나가셨습니다.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신경이 무척 쓰였는데 엄마도 별다른 말을 제게 얹으려 준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넘겨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예비 신랑한테 친정에 밥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 문화에 대해 알려줬더니 아빠가 보자고 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한다고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좋다고 바로 시간을 비우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으로 모인 당일날 저는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간 맞춰 같이 친정에 갔는데요. 이미 차려진 식사 자리가 좀 과할 정도로 많이 고급지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이제야 언급하는데 사실 우리 집이 시댁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은 대출 하나 없는 현금 자산만 가지고 있었지만 시댁은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도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융자금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세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뼈저리게 가난한 건 아니었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 데엔 지장이 크게 없는 정도? 그렇지만 당장 대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정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시댁 사정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소에도 어디 나서서 형편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예비 신랑을 초대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면 남들과 같이 비슷하게 집밥처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숟가락 하나도 10만 원이 넘는 고급 커트러리를 내놓았다니까요. 처음 보는 가정 식탁 분위기에 당황한 저는 그 분위기에 넋을 놓았는데 정작 예비 신랑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저희 부모님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자리에 착석할 뿐이었어요. 레스토랑 못지않은 요리를 보면서 제가 감탄을 금치 않으니 거기서 손님은 예비 신랑이 아니라 오히려 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식사로 모자라 평소 입에 잘 되지도 않는 와인까지 준비를 해줬는데요. 제가 와인을 잘 먹진 못하지만 아빠가 사람 대접한다고 몇 번 와인 주문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70만 원대 와인을 보고서 무슨 술 한 병이 그렇게 비싸냐 하고 아빠한테 궁시렁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70만 원대 와인이 그날 아빠 손에 들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빠 돈 헤프게 쓰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류들을 싫어하지요. 확실히 그날따라 친정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친정아빠는 예비 신랑이 숟가락 들기도 전에 와인을 따라주면서 덤덤하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요. 아마 예비 신랑도 와인 가격에 대해 눈치챘을 거예요. 예비 신랑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사돈 쪽에서 여자 식구들더러 존칭을 쓰라고 한다면서? 자네 집안 문화가 원래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친정아빠의 돌직구에 예비신랑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비신랑의 눈빛이 마치 그런 걸 왜 말했냐는 의미가 담겨있는 듯 했어요. 좀 황당한 거 있죠? 예비신랑에게 뭘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죄 지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댁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가 그걸 왜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떳떳하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우리 집안에 알리고 우리 집안 문화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과 똑같은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덜그럭거리니 저는 아예 예비 신랑의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괜히 오해 사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피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예비 신랑을 곤란하게 했나 봐요. 예비 신랑은 친정아빠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탐탁치 않더라고요. 집마다 문화가 있는 건 당연하지. 우리 딸 보고 그 집 문화에 맞추라고 해놓고 자네는 우리 집 문화를 안 따를 건 아니겠지? 적어도 그런 각오는 했어야 납득이 되는데. 그럼요, 장인어른. 지우한테도 말했다시피 저도 처가 문화에 발벗고 맞출 생각입니다. 지우가 어디서 얼만큼 알고 말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집 팍팍한 구석 아니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집안은 선조 때부터 조상들 내력이 다 대릴 사위제거든. 그래서 내 딸이 결혼하면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겠지? 친정 부모님이 하는 말은 저도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대릴 사위로 처가살이를 했었다는 건 들었었는데 조상들이 대대로 대부분 대릴 사위였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조상님들이 여자 집에 들어갔다기보단 경제력 높은 집에 합가를 한 건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여자 쪽이 잘 살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대릴 사위제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예비신랑한테 이것에 대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의 제안에 말문이 막힌 예비신랑은 은근슬쩍 저를 보면서 약간의 원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예비신랑이 당황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런 얼굴을 처음으로 보기도 했어요. 예비신랑은 친정아빠의 물음에 잠시 대답을 미루며 화장실 먼저 다녀와도 되겠냐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를 화장실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 불러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예비신랑이 저를 화장실로 잡아당기며 문을 잠그고 바로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문화에 대해서 너랑 나 좋게 합의 본 거 아니었어? 도대체 우리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길래 장인어른이 저렇게 나오셔? 저렇게 나오는 게 뭔데? 합의 본 거 맞지? 엄마 아빠한테도 오빠 집안 얘기하면서 이미 다 서로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뭘 어쨌다고 이래? 못 느꼈어? 장인어른이 지금 반발하는 것처럼 오기 부리시잖아. 딸이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문화에 고생하게 생겼으니 보복하는 거 아니야. 보복? 오빠, 대체 우리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빠는 우리 집 문화에 대해 말했을 뿐이야. 오빠 엄마가 나 불러내서 결혼 전에 존칭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경고 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거랑 어떻게 똑같아? 너는 그냥 나한테 존댓말만 하고 살면 그만이지만 대릴 사위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더러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뭔데? 우리 같이 합의 본 거 아니었어? 내가 존칭 쓰면 오빠도 우리 집 문화에 맞춰주겠다고 했잖아. 아니면 나 계속 반말해도 돼? 예비신랑은 저를 답답해하면서 더 이상 저와 의견을 조율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더러 대신 아빠한테 가서 자기 대릴 사위는 절대 못한다고 말하라고 명령조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미 예비 시댁 쪽에서 합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분가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부동산 알아본 거 아니었어? 존칭 가지고 사람 정신없게 해놓은 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래.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 분가할 거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3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고 나와야지. 며느리면 이제 시댁 쪽 사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댁 들어가서 적응하고 어울리는 건 당연한 순서 아니야? 오빠네 집에서 하라는 건 다 당연한 거고 우리 집에서 대릴 사위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야?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결혼 날짜 가까워질수록 점점 오빠네 집에서 나를 끼워 맞추려는 것 같아. 답답하게 또 왜 이래. 네가 맞추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나보고 모양 빠지게 여자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예비 신랑이 호소하듯 내뿜은 말들 중 유독 마지막 말이 제게 다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자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모양이 빠진다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저 할 말을 잃어서 멍하니 예비 신랑을 바라보기만 했네요. 예비 신랑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미 지나보냈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다시 생각나 2배로 미워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보고 예비 신랑한테 존칭 쓰라고 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제가 둔했던 거죠. 이래서 콩깍지가 무섭다고 하는가 봅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계속 등 떠밀며 나가서 당장 대릴 사위는 안 된다고 말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예비 신랑 힘에 떠밀려 화장실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앞에 친정 부모님이 서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예비 신랑은 더 놀랐던 건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더라니까요. 그날 예비 신랑의 깨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화장실 앞에서 본 예비 신랑의 얼굴은 제가 알던 리더십 강한 모습과는 다르게 멍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차서 뒷골이 당기네. 술이 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인데 이 모양이란 말이야?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정신머리 썩어 빠진 녀석한테 보낼 수가 있나? 남에게 맞춰줄 수 없으면 자네도 남한테 강요를 하지 말아야지. 가서 사돈들에게 전하게. 그 가짜는 문화 때문에 더는 상종 못하겠으니 이 결혼 파토낸다고. 장인어른, 어디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존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겠나. 그리고 부부끼리 위아래 사람이 어딨어? 자네 부모님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네만큼은 아닌 게 아닌 줄 알았어야지. 그렇게 존칭을 받고 싶으면 길거리 나가서 띠동갑 어린 아가씨들이나 찾아보던지. 우리 딸이 그러고 사는 꼴은 내 절대 못 본다.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친정아빠를 예비 신랑이 급하게 뒤쫓았으나 친정아빠가 손을 올리는 바람에 먹어서 더 말하지 못했고 예비 신랑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예비 신랑이 신경 쓰였지만 저도 배웅을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한테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예비 신랑 상종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예비 신랑이 크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저는 그대로 폰을 꺼버린 뒤 남은 시간을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대신해서 무례했던 그의 행동을 사과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자신들을 원망하더라도 예비 신랑만큼은 떼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벌여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가족이 예비 신랑 문제로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게 저 때문이겠죠. 제가 남자 보는 눈만 똑발랐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예비 시댁에 실망을 했고 예비 신랑한테도 두 번째 실망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결혼을 진행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완전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미련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할 만큼 제 마음은 더 이상 예비 신랑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또한 부모님 말씀대로 파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를 눈 감아 주는 건 그냥 호구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것에 또 피쳤는지 지난 날처럼 회사에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어떤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린 어딜 가나 그냥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또 못 견디고 먼저 다가와서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예비 신랑이 나를 확실히 호구로 바꾸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더 많이 좋아했던 건 맞는데 제 순수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걸 보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뭐예요. 하나의 단점이 크게 꽂히니 예비 신랑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러 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를 스스럼 없이 밝혔습니다. 파혼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그게 예비 신랑 귀에 들어갔나 봐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너 정말 나랑 끝낼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파혼 사실을 소문내고 다녀? 아직 우리 관계 제대로 정리 안 됐어. 오늘 마치고 정식으로 얘기하게 기다려. 퇴근하고 얘기 좀 하자는 예비 신랑 말에 거절할까 하다가 무슨 할 말이 남았길래 파혼을 인정 못하고 절절 매는 건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예비 신랑을 따랐습니다. 퇴근한 뒤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비 신랑의 연락을 받고 그의 차로 다가갔어요. 보조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더니 창문이 직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비 시모가 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자는 건가 싶고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었지만 묻지도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저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하러 온 거지 예비 시모랑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급하게 내린 예비 신랑이 황급히 쫓아와 저를 붙잡았지 뭡니까? 얘기 좀 하자고. 엄마가 너랑 합의 보고 싶다고 만나자 한 거야. 우리 이거 파혼까지 갈 일 아닌 거 알잖아. 처가 어른들께서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상의했어. 그러니까 좀 들어보고 가. 우리 끝난 거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파혼을 고민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파혼을 한 사이야. 더 이상 볼 일 없는 관계에서 무슨 합의가 필요한데? 진짜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고작 존댓말 쓰라고 했다고? 존댓말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파혼하자고 해도 오히려 내 쪽에서 해야 정상이지. 대릴 사위는 정상적인 문화라고 생각해? 이것 봐. 오빠는 여전히 우리 집에 맞춰줄 생각이 없어. 지금도 나랑 합의 보자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네. 존댓말 정도는 오빠를 위해서 눈 감아줄 수 있었는데 한 번 봐주니까 오빠가 정도를 모르고 나를 오빠 손바닥 위에 놓으려고 하더라? 나 그 정도까지 웃고 넘어가 줄 만큼 호구는 아니거든? 알았어. 다 알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땐 나도 파혼에 대해 생각해볼게. 이미 우리는 파혼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모를 만나달래요. 잡고 놓아주지도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차에 가서 예비 시모랑 대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고 솔깃한 제안을 하려고 이미 떠난 배를 이렇게 붙잡는 건가 했는데 예비 시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사돈댁 의견 잘 전해 들었다. 그래도 대릴 사위는 안 돼. 대신 우리 집에서 너더러 존댓말 쓰라고 안 할 테니까 결혼하고는 우리 집 들어오거라. 친인척 어르신들이 존칭 때문에 한 소리 하면 그건 내가 다 커버 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었지? 너만 특별하게 봐주신다잖아. 네가 장인어른한테 대릴 사이만 잘 설득해서 말해주면 다른 건 네 편의에 맞춰서 우리도 얼마든지 양보해줄 수 있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게 불공평한 협상이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존댓말 안 쓰게 해줄 테니 합가해서 시댁살이든 해라. 지금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굉장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비 시모까지 저를 호구로 보는 거 맞죠? 제가 예비 시모한테 너무 애교 부리면서 헤헤거렸나 봐요.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예비 신랑마저도 제게 대단한 특혜가 주어진 것처럼 자기 엄마 편을 엄청 들길래 어이가 없던 저는 결국 예비 시모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역시 존대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고집하신 거였네요. 저희 아빠가 말한 거 어머님 아들내미 입통해서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 계속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평생 제대로 된 며느리 보기 힘드실 텐데.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맛에 맞게 주물러지나요? 뭐? 너라는 꼰세가 왜 그러니? 우리 아들이 너더러 아직 철이 없다고 하긴 했다만. 이 정도로 어른한테 생각 없이 말하는 줄 몰랐네. 뭘 주물 보니까 뭐 고분고분 시부모 공양하며 살 며느리 구하려나 본데 막말로 그쪽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기래요. 대기업 사장 집안이기래요.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바라는 것 많은 이기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새색시를 구하려나 몰라. 한번 갔다 온 여자나 등쳐먹으려는 여자면 그런 고지식한 집안 눈 감고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협상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던가. 엄마가 너 생각해서 큰 마음 먹고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두 분 보니까 참 큰일이다 싶네요. 귀한 장남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시댁 집안이 아들 장가 보낼 미처는커녕 빚만 수두룩해서 어째요? 존대 받아야 되는 아드님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디 방송이나 나가보세요. 공개 구혼이라도 해야 결혼 근처는 가볼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제 말에 화가 나서 벌벌 떨기까지 했는데요. 저더러 원래 이렇게 무서운 애였냐고 악을 지르는 말에 네네 그렇다고 말해주고 그냥 차 안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 장면만 본다면 제가 건방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되레 그들을 더 혼쭐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를 따라 예비 신랑이 당장 쫓아오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가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아들을 못 가게 붙잡더라고요. 엄마가 붙잡는다고 못 쫓아오는 예비 신랑 행동도 뒤늦게 생각해보니 웃겼습니다. 거의 40이 다 되었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도 따르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 왜 몰랐는지 아직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게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과묵하고 본업에 열중하면서 매사에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그놈의 존칭 때문이었는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 예비 시모가 저를 구제해준 셈이나 다름없는 거 있죠.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제게 그런 존칭 제안을 했다면 아마 파혼 가정보다 더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살떨리네요. 그 이후 생활은 놀랍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예비 신랑과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남남처럼 지내고 있고 부서가 달라서 일적인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약혼 관계였던 커플이 맞나 싶은 생각이요. 지난 3, 4년의 시간이 일이 단번에 삭제된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진 게 좀 신기했습니다. 불행하고 속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파혼을 하고 나니까 제 주변으로 남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커피를 사다 주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한다거나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것도 관심이라면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들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수줍음보다 조금 다른 감정이 생겼는데요. 남 사원들이 제 주변을 얼쩡거릴 때마다 예비 신랑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게 꽤나 고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이 제게 막 다가오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거슬리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파혼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비 신랑도 서로를 무자르듯 싹둑 자르기엔 아직 이르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비 신랑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저는 예비 신랑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다지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제 안에 남은 예비 신랑의 존재가 지나가는 추억으로 웃어넘기는 날이 오겠죠. 파혼을 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제게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게 평화로워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끝난 저의 파혼은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또 한 번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다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신 시간만큼 제가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겠네요. 그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시댁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내고 계시는 시월드는 어떠신가요? 제가 겪어온 시월드는 만만치도 않았고 순순치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별나고 피곤하고 지치는 시월드였죠.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정반대의 시댁 식구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결혼 도장을 찍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우같이 어떤 내색 하나 없이 가족들이 다 평범하고 화목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시댁은 왜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같은 선택을 하며 남편과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부탁과도 같은 오늘의 사연입니다. 모두들 공감해 주시며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남편보다 조금 늦게 입사하게 되어 회사 격리를 했었죠. 저와 제 남편 모두 20대 초반부터 쭉 성실하게 일만 해왔습니다. 각자 이전에 이성을 만났던 연애 경험도 적었더라고요. 그랬던 저희 둘을 모두 알고 있던 회사 사람이 중간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나갔던 자리였는데 어떻게 사람 관계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나가게 된 자리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큰 기대가 없이 회사 사람의 부탁으로 나갔던 자리에서 의외의 호감을 가지게 된 저희 둘은 그 다음 식사 자리를 약속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짧았던 몇 번의 만남과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했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대화를 나누어 볼수록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20대밖에 되지 않긴 했었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면서 평범한 환경에 적당한 벌이, 남들 보기에 멀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남편도 무던하면서도 쾌활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방긋방긋 잘 웃어주는 사람이어서 특히나 좋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만남 후에 빠르게 상견례를 했어요. 저도 남편 쪽도 크게 미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던지라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차라리 좋았네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믿고 가정을 꾸려가자는 일념하에 어렵사리 모아온 적금도 깨서 저희 둘이 모은 자금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참 저희를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르겠어.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각자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일이 다반사더라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해낸 거니까 정말 끝까지 잘 살아봐요. 그리고 적금은 아깝게 깨긴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다시 빠듯하게 모으면 될 테니 너무 걱정 말자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정인이 네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지내온 줄 몰랐어. 정말 네 덕이 크지. 고마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에게 감사하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윤아. 네, 그렇습니다. 적금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모았고 그 아까운 적금을 깨서 결혼 자금으로 다 털어서 썼던 것이죠. 저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산은 결혼식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신혼부부에게 가장 난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저희 둘이 함께 다니던 회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최대한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몇 번을 돌아보고 발품을 팔아도 도저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군요. 그래서 저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곳을 찾다 경기도 지역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 어떡해 해요. 진짜 결혼식은 어떻게 올린다 해도 집이 도저히 안 구해지네. 집이 많아도 우리가 살 집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서울에서 집을 얻고 싶긴 한데 나중에 애들 교육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서울권 내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 근처는 어때? 경기도권인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지하철로 30분도 안 걸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돈 모으면 언제든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정 언니들도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이 괜찮겠냐고 저를 걱정하며 만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고 잘했다고 기특하다며 도와주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그저 계획을 틀어버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예뻐라 예뻐. 어떻게 신혼집을 이쪽에다 구할 생각을 다 했대? 그래, 요즘 애들은 시댁이랑 떨어지려고 그렇게 난리라던데. 우리 새아가는 얼마나 착해.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모실 생각도 하고 정말 대견해 며느라가.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탄하게 신혼집을 구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펼쳐질 우리 가정에 대한 상상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시댁 어머님이 그렇게 평범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나 결혼식을 준비하며 몇 번 만나 뵈었을 때 어머님의 모습은 진짜 어머님의 본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운 가면을 쓴 모습이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인지 낯을 가리셨던 것인지 말이에요. 우선 어머님은 말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억세고 드센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못 믿었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참견하시는 정도가 정말 도를 지나치다 못해 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집에서 막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밥을 하거나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적었어요. 신혼 초에 그래도 남편 맛있게 밥을 지어주겠다며 요리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께서 도대체 음식을 돈 주고 배우면 얼마나 배운다고 당장 그만두고 시애미 둬서 뭐하냐는 이야기로 혼을 내셔서 바로 그만두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께 직접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음식 그 몇 개 만든다고 그걸 돈 주고 배우니? 참 요즘 젊은 애들 생각도 짧지. 얘, 그 돈 있으면 우리 옷이라도 하나 사다 줘라. 그 요리학원 그렇게 비싸다던데 며느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나 보다.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밥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남편과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따로 시댁을 찾아가서 어머님께 요리를 배우고 그날 만든 음식을 그대로 싸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아들내미 밥 먹이는 거 식지 않게 따뜻하게 먹여야 한다면서 꼭 저를 그렇게 닥달하시고 굼뜨다고 빨리빨리 챙겨서 어서 가라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저도 이 집의 식구가 된 건데 아들만 챙기시는 어머님. 마음이 울적했지만 남편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제가 요리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려 노력했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빨래를 집안에 널어두고 출근을 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널어둔 빨래가 사라졌지 뭐예요. 이게 뭐지? 도둑이 든 건가? 싶은 마음에 너무 놀라서 남편을 붙잡고 큰일 났다, 도둑이 들었나 보다 이야기를 하며 집을 차근차근 봤는데 없어진 것은 오직 빨랫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옥상으로 향했네요. 저희 빨랫감들이 다 옥상에 다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몰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열쇠 준 적 없는데 당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열쇠 준 적 있어요? 그게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뜸을 들이며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댁 어머님께 열쇠를 카피해서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겨드렸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기가 찼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잖아.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네. 엄마가 우리 집 살림 좀 도와주겠다잖아.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당신한테 말했다가는 당신이 팔짝 뛰면서 싫어할 게 뻔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일이야, 그게? 집 열쇠를 드리는 게? 드렸으면 드렸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었잖아. 도대체 여보는 나랑 사는 거야, 어머님이랑 사는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로 시댁 문제로 말이죠. 저희 부부 사이 문제로 싸웠다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고치고 서로 잔소리하며 맞춰나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시어머니의 참견은 끝이 없었어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려서 이사를 갔음에도 주택에서 지내시던 시댁 어머님이 방을 내어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가, 며느라가,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지낼 거 뭐하러 그 집서 고생을 사서 하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냥 우리 사는 집에 들어와. 방도 동식이 살던 방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어서 며느라가 집만 챙겨서 몸만 들어오면 된단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니? 밥도 오손도손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너희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잖니? 애미가 되어서 밥 좀 차려주고 따스한 음식 먹이고 빨래도 하고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너희 고생 덜 시키려고.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덜 고생시키고 더 배려해 주시려는 마음이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시댁과 이만큼 가까이 지내게 된 것도 엄청난 고민 끝에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는 것인지 들어와서 사시는 것까지 원하시다니. 달콤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은 어느새 불편한 현실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삐걱거리며 부부싸움을 했었죠. 여보, 어머니 얘기는 이해가 되긴 하지? 어떻게 생각해?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 이성적으로. 아니,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버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어? 10년이 된 거야, 20년이 된 거야? 아직 신혼이잖아, 우리. 어머님 댁에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양보하라는 거야? 그래, 당신 마음이 서운한 거야, 알겠어. 그거 모르겠다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가 왜 들어오라고 하시겠어? 거리도 가깝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밥 해주시고 그러면서 전셋집 살아갈 바에 그 돈은 빼서 우리 비상금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집 사면 되잖아. 생활비도 아끼고 엄마 밥 먹고 얼마나 좋아? 퇴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지금 퇴근하고 얼마 못 쉬고 집안일 하다가 지쳐서 자잖아. 이게 뭐야? 아니 그래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겠다고? 귀엽고 그러시겠다는 거지?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지치는데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인지 뭔지 자기 엄마 편을 그렇게 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혼인데 적어도 이 짧은 시기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 꼬락서니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어요. 남편은 계속 시댁 어머님께서 당신 생각이 분명히 있어 불렀을 거라며 끝까지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좋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심보로 화가 나서 친정언니네로 피신을 했어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도대체 시댁이란 게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피 말리는 게 시댁인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열쇠 안 갖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만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어야 해? 내가 왜 다 참아야 하고 남편 좋으라고 요리학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요리를 배워야 하는 거냐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미치겠다니까. 열불이 나서 참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계속 볼멘 소리를 퍼부어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무뚝뚝한 친정언니도
어느새 제 편을 들어주며 같이 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만에 시원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언니, 제 편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할 당시에도 어떤 살림살이도 보태준 것 없이 혼자 힘으로 해야 끝까지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이라며 덕담만 해주었던 언니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언니와 살아갈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남편을 마주하고 아빠를 찾는 저희 아이는 어떻고요? 그래서 저도 작심하고 어머님과 남편 둘에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우리 부부가 둘 다 힘들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게 안쓰럽다는 입장이셨어요. 남편과 싸우면서 나누었던 대화, 동일하게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일 다녀오면 얼마나 지치니? 집안일 하기 힘들고 피곤할 테니 그냥 시댁으로 들어오면 편하게 밥 먹고 잠자고 얼마나 좋니? 그렇게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였지 다른 건 아니었단다. 그렇게 분을 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새아가? 남편이랑 너무 그렇게 날 세우며 싸우지 마라. 난 보기 안 좋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에 곧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쉬는 게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몸이라도 편안하게 외식을 하러 간다고 해도 시부모님께서는 사치스럽다고 꾸중을 하시더군요. 어머머, 얘들 좀 봐. 집에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못하러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그걸 사먹니 사먹길. 다들 배짱도 어지간히 좋다. 니들 그 돈 다 모아봐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 모르니? 아직 애기도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팍팍 쓰고 사냐 쓰고 살기는. 진짜 어려워봐야 아껴 쓰고 덜 쓰고 저축하지, 그치? 아직 멀었다, 너희 부부.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 마음 놓고 외식이라도 한 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라도 놀러 가려고 계획을 한다 해도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을 쏙 빼놓고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에도 시댁 식구 의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참 짝짝꿍도 잘 맞죠. 그냥 시댁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전셋집을 겨우 구한 것인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할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눈물이 찔끔 나는 기분이었어요. 제 의견이라고는 들리지도 않는 듯 모두 묵살이 되어버리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한다 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우선 시간을 두고 지내보며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저는 도저히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댁에 찾아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그렇게까지 못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밥도 잘해 먹고 빨래도 알아서 잘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님의 완고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 두 명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곤했던 게 안 피곤해지고 치우던 걸 안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저는 당장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같이 가야 하는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시어머니께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다행히도 제 뜻대로 시댁과 가까운 문제의 신혼집에서 생활을 몇 년간은 이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하시고 이사 와라 들어와라 같이 살자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더군요. 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까르르 웃어주는 그 얼굴에 그간 받아왔던 스트레스도 단번에 풀렸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어머님은 어디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다단계를 하신다는 것은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분이었는데 그 길로 빠졌다며 뒷이야기를 많이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에이구, 그 바보 같은 순자. 나랑 국민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바보 같은 구석이 있었는데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단계 빠졌다는 얘기는 애초에 했었지? 그래,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시작했다네. 바보 천치도 그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애가 말을 들어야지. 원참. 지 인생 그렇게 쉽게 말아먹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난 그냥 손들라고. 순자,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어. 그렇게 순자라는 친구분 욕을 많이 하셨던 시어머니셨죠. 하지만 한순간 태도가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순간 다단계에 빠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분 중에 순자라고 하시는 분이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업에 같이 뛰어드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일이 다단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죠. 아니, 내가 그렇게 순자 욕을 했었는데 내가 미쳤었지. 순자 좋은 일 하고 있더라고. 무슨 사회공헌? 그런 것도 하고 돈을 겁나게 쓸어모으던데 알고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돈 벌고 순자도 돈 벌고 같이 돈 벌고 같이 부자 되는 그런 일이었어. 진짜 내가 멍청했지. 나쁠 게 하나 없는 괜찮은 일이었는데 이제야 시작하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근히 투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이미 하셨는데 더 나은 투자를 받아서 파일을 키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에게 투자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결사반대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설적으로 다단계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직접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 좋다는 거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 허울만 좋은 사업이지 다단계라고요, 어머니. 어머님 친구분이 다단계 하신다고 그렇게 욕하시고 미워하고 걱정하셨던 건 생각 안 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투자까지 위험하게 하시면서 다단계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진짜 저희 집안 다 말아먹으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에요, 어머니. 진짜 그만하셔야 해요. 저는 남편에게도 호소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다단계에 빠지신 것 같으니 어서 그만두시라고 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초반에야 누구든 호기심으로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머니께 그만두고 나오시라고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치를 떨며 절대 반대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저희 집안의 치부였어요. 친정 식구 중에서도 다단계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단계라 하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좋고 이득만 보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엇비슷하게 그런 일일 수 있더라도 위험성이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다단계,
그 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정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는커녕 무시한 것에 가까웠죠. 제1금융권에서 끌어오기 어려운 자본들을 사채를 통해 모았고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뻗치고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은 억대가 넘어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다단계 회사에 그렇게 쉽게 갖다 준 것이었죠.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저는 계속 떠보고 물어봤네요. 여보, 어머님 다단계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그걸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말이 안 되잖아, 여보. 음, 그거야 알고 있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그거야 그런데 내가 침착한 게 뭐가 문제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 아니, 여보. 어머님 다단계 더 깊게 하시기 전에 뜯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나만 마음 급하고 미칠 것 같은 거야? 이러다가 시댁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집도 날아간다니까? 다단계 그렇게 쉽게 볼 일 아니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평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뭐 어머님이랑 둘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아니냐고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건지 똑바로 말하라고 남편을 쪼아댔어요. 끊임없는 추궁 끝에 나온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사실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손을 뻗으셨고 남편은 수중에 돈이 없었지만 만들어내서라도 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교육자금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어렵사리 모아온 적금을 깨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내 남편이 갈 때까지 갔나 싶더라고요. 마마보이여도 이렇게 사리분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마마보이가 있다니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에 스팀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저희 부부 둘 다 그렇게 벌이가 넉넉하지도 않고 어렵사리 쪼개고 쪼개서 생활비 덜 쓰고 덜 먹으며 미래를 위해 모아온 돈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머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프시거나 급하게 일이 생기신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시어머니 다단계 투자금에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모조리 깨져버렸어요. 어머님이 다단계에 깊게 빠지시면서 끊임없이 돈을 더 필요로 하셨죠.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이 심해졌던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까지도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말이죠. 아이들도 상황을 알아버리게 되었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싸늘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험악한 아저씨들이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통에 아이들은 그저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제가 걱정을 했던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결국 사채업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댁 어르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그렇게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그 집을 넘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쪽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사실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주택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팔렸으니 정말 시부모님께 남은 거라고는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남편은 두 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싸고 들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노래로 성공하겠다며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며 지내는 중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벌어본 경험이라고는 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께 붙어서 생활비 아끼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기대실 곳이라고는 저희 집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 집이라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모아둔 적금이라고는 이미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살고 있는 집도 전셋집에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저희 집임에도 시부모님은 얹혀서 지내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도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니 저희 집으로 얹혀 사실 생각을 당연히 하셨던 것이었겠지요. 아, 우리 집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 노래 계속하고 엄마 아빠랑도 지내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같이 집에서 지내는 것. 아이들도 제가 오며 가며 잘 봐드릴 테니 베이비시터는 안 써도 되겠어요. 되려 인심 써주듯 아이를 봐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며 겨우 살고 있는 집인데 도련님의 시부모님 두 분까지 들어온다니요. 이게 무슨 상상 초월하는 상황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다단계 투자금으로 적금을 빼주고 시댁에서는 다단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빚은 왕창 생겨서 저희까지 사채업자에 시달려야 한다뇨.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별거를 하자고 남편에게 통보를 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어도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시댁 어머님 집까지도 다 꿰차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더 이상은 한 지붕에서 못 살겠어. 사채업자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구는지 모르겠고, 사실 어머님이 사채 쓰신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단계는 또 계속 하시는 거잖아. 집안을 살려보시겠다 하면서도 다단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논리야? 당신도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거야? 왜 맨날 엄마 이야기만 하면 말이 없어지는 거야? 벙어리야? 엄마랑은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서로 돈도 다 빌려주고 나한테 안 한 얘기도 많잖아. 나 정말 못 살겠어. 당분간 애 데리고 나가서 지낼게. 그런 줄로만 알아. 어차피 회사에서 얼굴 보니까 괜히 나 찾겠다고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선은 친정 언니네로 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갔었죠. 아이는 저희가 도망쳐 나온 집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아이 등하교를 매일같이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을 챙기고 회사 갈 준비를 해서 아이를 새벽같이 등교시키고 나서야 저도 회사로 출근하는 일정을 몇 달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철은 또 왜 이렇게 전쟁 같은지요? 아이를 데리고 타기에 숨이 막히고 아이한테도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정말 딱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면 남편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도 먹고 이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제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회사 하나 마음대로 못 그만두고 못 옮기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딱하더군요. 차라리 빠르게 이혼 도장 찍고 나라 도움이라도 받으며 사는 것이 나아도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맨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사채업자를 피해 다니는 것이 너무도 끔찍했고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나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버리고 남남처럼 살아갈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더군요. 끝까지 엄마가 불쌍하다며 엄마는 혼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마보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어떻게 양육권 주장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겠다는 것도 결국 합의를 했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으로 제 결혼을 끝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의심해 본 적도 한 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을 마친 것은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와 제 자식에게는 새로운 계기이고 시작이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곧장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 회사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사회생활은 이 한 회사에서만 해왔는데 일이라고는 격리 업무밖에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용기를 냈습니다. 제 새끼를 키워야겠다는 다짐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사입히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교육을 받게 하리라 다짐을 하며 열심히 살았네요. 초반에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라 매달 고작 20만 원밖에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요리하는 것부터 연회장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동대문 남대문에서 도매 소매일을 돕는 일도 해보았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걸어서 할 수 있는 배달들도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하나의 일을 제대로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두서없이 2가지 이상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반복하다가 저는 저와 딱 맞는 아르바이트를 운 좋게 하게 되었습니다. 꽃가게에서 꽃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들고 손을 다치고 어렵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꽃을 만질 때만큼은 행복하고 생기가 돈 적이 없었을 정도로 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인분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새벽에 일해도 괜찮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정윤 씨, 새벽에 꽃시장 가는데 같이 다녀볼래요?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옆에서 알려줄게요. 저는 이 제안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 이상 투잡, 쓰리잡은 어렵겠다 싶었는데 제가 일을 하던 꽃집에서 그것도 제가 가장 원했던 일을 더 배우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꽃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제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생각보다 꽃을 다루는 것은 섬세하고 예민한 일이어서 아무나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꽃을 다루는 일이 섬세하고 예민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대로 다루어지고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싱싱해지고 어떻게 잎사귀와 줄기를 자르고 어떤 꽃과 어떤 꽃을 곁에 두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성취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의지했던 사장님께서 몸이 편찮아지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게를 저에게 인수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따로 값을 치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모습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늦지 않고 일을 함께 해준 것이 고맙다며 저에게 가게를 맡기시듯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얼떨떨하고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넘겨주셔도 괜찮나 사장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노후 자금도 넉넉히 챙겨두셨고 자식들도 자기 밥벌이하고 보험도 꽤 괜찮게 들어둬서 현재로서는 걱정이 크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껴가며 운영했던 가게가 사라진다면 그게 더 큰 상실감으로 올 것 같다고 가게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꽃가게 포장과 배달 일까지 했어요. 동네에서 꽤 입소문난 잘 나가는 꽃가게 사장님이 되었죠.
백만장자는 아닐지라도 남편과 살며 눈칫밥 먹고 매일 울며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수천 배, 수억 배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에게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일들을 직접 겪을 수 있었던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같고 행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며 솔직하게 부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실 콩깍지가 크게 씌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점들이 우리에게는 눈 가려 보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합도 중요하니 가족들과의 만남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모두들 저 같은 마마보이 절대 만나지 마시고 행복하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